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이 이능갑 정치라는 이 책을 제가 국회 부의장 시절이었던 2011년에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물론 이제 세월이 지금 10년 이상 전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있어서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좀 지금하고는 개념이 다른 부분도 있고 제 생각도 부분적으로는 좀 바뀐 것이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만 우선 이 책에 충실하게 제가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이 책은 6개로 장을 나눠 썼는데요. 하나가 복지는 질서다 하는 타이틀이고 2장은 통일은 꼭 가야 될 길이다. 그리고 이제 3장은 동서화합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에 시동을 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장은 문화는 정신의 밥이다 하는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5장은 내게 정치는 살리는 일이다. 그리고 6장은 건강사회가 정답이다. 그렇게 이 책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선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타이틀은 복지는 질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당시 생각할 때는 성장과 복지는 사륜구동차의 앞바퀴 뒷바퀴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성장이 먼저다, 분배가 먼저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 성장과 의미는 함께 사륜구동차와 같이 함께 가는 것이다. 제가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고요. 국가의 재정 상태나 국민의 생활 수준에 맞추어서 합당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복지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가장 스마트한 복지 형태는 맞춤형 복지라 해야 된다.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고 이 생각은 지금도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복지가 과잉이나 또는 부족으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스포일 시키지 않고 그게 나쁘게 만들지 않고 개개인의 생활을 아주 스위트하게 달콤하게 만들어 준다면은 양극화로 무너진 질서가 바로 서게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은 바로 복지에 있다. 근데 사실 13년 전에 쓴 글입니다만 지금 우리의 복지 중에서는 제일 제가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높다는 것을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나라의 경제 상황까지 오게 된 데는 현재 노인이신 7, 8, 90 분들의 노력이 오늘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금 아주 빈곤하게 사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비율이 높다 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우리 정부가 이런 점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최소한 노인 복지가 노인 빈곤율이 세계 중간 정도는 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978년에 제가 미국에 가서 리서치 펠로를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하다가 그리고 79년에 뉴욕 대학병원에 클리니컬 펠로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했는데요. 그 연수받기 위해서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정말 이게 검이라고 치면 정말 모든 것을 배우고 싶은 정말 노다지와 같은 그러한 신천지를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미국의 의술을 제가 캘 수만 있다면 다 캐고 오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선진 의술 중에서 현미경 수술법, 다르게 말하면 미세 수술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뇌혈관을 수술하는 미세혈관 수술을 제가 더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귀국을 제가 한 1년 반 정도 더 미루고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그때 부산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때 미국 의사 시험을 합격해서 미국 의사 자격을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외과의 권위자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 대학 중에서 제가 뉴욕 대학, NYU라고 그러죠. 거기 메디컬 센터 대학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뉴욕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인데요. 그 뉴욕 대학병원의 어필리에이션 하스피탈에서 같이 이제 연관을 지우고 있는 그 병원 하나가 바로 옆에 있는데요. 그게 이제 벨뷰 병원이라고
아주 청병상 이상의 아주 큰 대형 그 병원이었습니다. 그 맨하탄에 있는데요. 그 벨뷰 병원에서 제가 이제 그 임상 펠로로서 의료 보호 환자들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외래를 한 2-3시간 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 전족이라고 알죠. 아주 중국 사람들이 그 여성들 발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짜매가지고 발이 크지 못하게 만들어서 전족이라고 그럽니다. 그 전족 할머니가 그래서 차이나타운에 거기서 멀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 환자가 많이 왔는데요. 그 제가 외래를 보는데 이제 전족 할머니가 왔는데, 제가 그 전족 할머니가 제게 이제 약을 처방을 받고 가면서 그 뒷모습을 보니까 아주 뒤뚱뒤뚱하면서 걸어가는데, 그걸 보면서 저런 분들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의료 보호 환자죠. 그런 분들도 이렇게 좋은 양질의 의료 혜택을 보구나 싶어서 저도 귀국하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말 높은 양질의 의료를 베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 기억이 났습니다. 환자 개개인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큼은 의사인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귀국하면 우리나라 의료 수준의 평균치를 높이는데 제가 노력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1980년의 일이었습니다. 건강사회로 가는 길은 바로 그 복지가 밑바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1981년에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굳게 다짐했던 질 좋은 의료 제공을 실천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위의 많은 도움과 성원에 힘입어서 위기에 처해있던 봉생병원을 부산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으로 성장시켜서 성공한 의사 CEO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떠나지 않은 김영삼 대통령의 공천혁명에 의해서 전문직 영입 인사 케이스로 제가 전격 발탁되어서 어릴 때부터 쭉 살아온 부산 중구동구의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맡은 소임을 다하자, 그리고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첫 15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연수를 받을 때 한 달간 스위스에서도 제가 생활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카나다에서도 또 한 달간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선진국의 복지 제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가가 제도를 통해서 생활에서 기본적인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질 높은 삶을 살고 있는 그곳의 국민이 진정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도 그들처럼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제가 당시에 가져보기도 했고요. 이러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첫 의정 활동을 우리 국민도 선진국의 국민처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가 국회의원직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일입니다. 이 책을 쓰여진 게 이제 2011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따지면 약 한 30년에, 그러니까 28년 전의 일입니다만, 그간 제가 이제 이건 사선의원 때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와 관련된 입법 활동은 어떤 상임위에 있든지 제가 초선 때와 아마 다름없이 늘 진행형으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는 선진국의 필수 조건이고 내가 주창하는 건강사회에서 질서를 잡는 밑바탕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으로 최소한 사는데 서러운 일은 없어야 된다. 라는 그 소제목으로 글을 썼는데요. 나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5가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하나는 의, 식주 3가지고요. 그리고 교육과 의료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인데요. 무엇보다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은 돈 걱정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장래 희망이 좌절되고 몸이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얼마나 서러운 일이겠습니까? 의식주가 중요하지만 교육과 그리고 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굶지 않고 어디 가서 주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본만 갖추면 살아는 갈 수 있겠지만 굳이 꼭 비싼 옷을 입는다거나 그래 사치 의형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집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책에 그렇게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소유 자산으로 인식되어서 투기의 대상이 되다가 보니까 주거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나마 전세나 월세라도 가격이 안정적이면 좋은데, 저도 서울에서 월세도 살아보고 전세도 살아봤습니다만, 이게 그 집주인들이 엄청난 퍼센테이지로 인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법으로 어느 정도 캐피테이션을 해서 좀 그 비율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그 당시에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고요. 정부 차원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한편 법적으로 전세나 월세 값을 일정 수준 이상은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집 없는 서름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제때 공부하지 못하고 아픈데 병원에 못 가는 것보다도 더 서러울까? 교육은 사람의 미래를 좌우한다. 최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꿈과 내일이 없는 사람에게 현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도 교육에 있다. 공교육이 흔들리고 사교육이 판을 치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탈 기회가 훨씬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는 공교육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모든 대학생에게 대한 반값 등록금도 중요하지만은 어려운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질병도 마찬가지다. 신체가 건강해야 살맛도 나는 법이다. 의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서름을 양산하는 사회는 절대 건강사회가 될 수 없다. 국가는 국민이 사는 데 있어서 적어도 서러운 일은 없도록 해줘야 되겠다. 후술하겠지만 내가 의료의 산업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